코너 뉴스 게임, 뉴스의 미래와 행방을 예견해보는 시간. 11월에는 경제 분야 예측을 우리가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바쁘게 움직이셨죠? 네네, 좀 늦게 일어나서. 차도 좀 막히고. 오늘은요, 제가 이걸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문자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인터뷰를 들으시고 5949님. 3당 야합으로 변절과 가치관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부분은 큰 오점을 남겼지만 또 임기 내에 누구도 쉽게 감행할 수 없는 개혁, 하나회 척결이라든지 금융실명제 같은 걸 완성한 건 참 대단한 일이다 말씀하셨고요. 김지성 님도 마찬가지로 YS의 가장 큰 공이라면 하나회 척결이라고 판단되고요. 가장 큰 과는 3당 합당이라고 봅니다. 뭐 이런 말씀들 지금 주고 계세요. 금융실명제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소장님. 오늘은 네. 이 YS 문민정부 당시의 경제 상황을 좀 우리가 분석하면서 지금의 경제와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5년, YS 5년,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죠. 네. 저는 YS의 업적은 역시 민주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79년이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YH 사건이 있었고 네. 제명당했고 그리고 83년에 목숨을 건 단식을 해서 그러니까 광주 사태를 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걸 했고요. 예. 그리고는 물론 뭐 3당 합당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금융실명제도 굉장한 성과입니다. 당시 하나회 척결하고 양대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것 때문에 뭐 지지율이 9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한 번에 하면서. 예, 그 1년에 한 번 하나씩 했죠. 처음에 금융실명제하고 1년 있다가 다시 부동산 실명제를 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분명히 우린 금융을 투명하게 한 건 사실인데 사실은 김현철 씨나 또는 예. 측근이 줄줄이 나중에 부정으로 맞아요. 잡혀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제도로는 훌륭하지만 우리 사회의 규범, 정치의 규범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리고 가장 큰 오류는 역시 외환위기를 맞은 거죠. 지금 총평을 해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우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 같은 투명화 정책. 당시에 어마어마한 충격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는 뭐 차명 계좌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였으니까 가령 이제 지금은 은행 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요새는 맞아요. 대포 통장 때문에 본인이 가서 신분증 내고 해야지 네. 까다롭게 하지만 그때는 뭐 아무 이름이나 갖다가 이제 했고 그것이 이제 당연한 거였고. 예, 거래가 되는 그런 거였으니까 금융실명제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투명성에 예, 큰 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YS의 과오, 경제적 과오로 지적되는 것은 예, 역시 외환위기인데, 예. 김영삼 대통령이 94년에 미국을 갔다 돌아오면서 세계화가 국정지표라고 선언을 해요. 당시로서는. 지금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당시로서는 아무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고 세계화를 이제 학계에서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도대체 우리나라처럼 폐쇄적인 그때는 경제였는데 예. 글로벌라이제이션 도대체 의미가 뭐냐라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세계화라고 발표를 하면서 영어로 SEGYEHWA로 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세계화 이렇게. 예, 정말 코미디 같지만 당시 기사 검색해 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세계화를 했는데 세계화의 핵심은 자본시장 개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개방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 돈 거래를 개방하겠다. 그렇죠. 돈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그것과 금융 자유화라고 해서 이제 금리를 자유롭게 결정하게 하는 건데 예. 당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던 시대였어요. 재벌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예.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네. 세계적인 이자율은 굉장히 낮았고요. 그러니까 이 싼 이자로 달러를 빌려와서 그를 대규모 투자를 한 거죠. 뭐 네. 철강이나 자동차. 그때는 재벌들이 상대 재벌을 흉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한 의욕이 있었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가령 삼성이 자동차를 한다든가 현대가 반도체를 한다. 반도체는 뭐 일찍 시작했습니다만 예. 뭐 이런 철강을 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나니까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외환위기가 일어나니까 그때 한국과 동남아 국가를 차별하지 않았거든요. 외국 자본이. 그러니까 일거에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그렇죠. 달러 바꿔줄 돈이 없었거든요. 외환 보유고는 너무나 적고 예. 빌려온 외환은 너무나 많고. 예, 그것도 그러니까 단기 자본을 빌려와서 장기 투자를 했으니까 예. 계속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 롤오버라고 해서 이제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아하. 외환위기 때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동아시아 위기 때문에 만기 연장 안 해주거든요. 예. 그럼 달러로 바꿔줘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니까 이제 아하. 외환위기를 맞게 된 거죠. 앞에서 윤여준 전 장관은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주변 관료들은
IMF 터지기 직전까지도 계속 장밋빛 보고만을 했다. 몰랐다고 해요, YS는. 우리나라가 79년에 박정희 시대 말기에 위기가 있어 그게 박정희 대통령 피살로 이어졌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사실은 경제 위기가 이렇다 할 경제 위기가 없었고 특히 80년대 말에는 3조 호황이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동시에 이 노동자 대투쟁으로 임금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내수와 수출이 같이 늘어났던 가장 좋았던 시기입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예, 예. 그러니까 관료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없었죠. 아하. 설마 우리에게 위기가 올까? 상상도 네. 못한. 그러니까 DJ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위기 경보 시스템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일어날 조짐을 미리 파악해서 예. 준비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능한 상태였고 그는 또 하나는 자본 자유화라고 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정책을 쓰면서 준비도 없고. 네,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죠. 세계화라고 예, SEG 뭐 이렇게 예. 쓸 정도로. 예. 준비 그런 없이 것 문을 때문에. 열었다. 네. 그 말씀이세요. 자, 그렇다면은 그 20년 전 문민정부 때 과오가 혹시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것들, 극복되지 못한 것들 뭐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경제에 규제를 해야 되고 사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네. 재벌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94년 세계화를 얘기하면서 이건희 이 삼성 회장이 예. 국민은 인류, 정부는 이류, 기업은 이류, 정부는 삼류라고 하는 예, 유명한 예. 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부 고위공무원을 삼성연수원에 보내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우리 우위에 있다, 실력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인정했던 것이고, 그리고 재벌들이 이제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되죠. 그래서 재벌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는 게 사실은 경제 정책처럼 됐고, 그것이 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도 사실 이 극복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거죠. 양극화는 그때부터 더 심각해지고. 그렇죠. 외환위기 이후에 시장에 맡긴다는 거하고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이것 통해서 예. 사실 시장에 맡긴다라고 하는 거는 재벌들 마음대로 한다는 걸 뜻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금 인하까지 해줬으니까 예. 계속 투자가 그러니까 IMF 이전에는 과잉 투자가 문제였어요. 언제나 우리나라 예. 투자율이 40%가 됐었거든요. 너무 근데 투자해서 문제. 예, 거품. 지금은 과소 투자가 문제니까 그렇죠. 모든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재벌들한테 제발 투자 좀 해달라 그러면 재벌들이 요구한 거는 규제 완화였어요. 그러네요. 예, 그런 식으로 두 개가 쫙 맞물려 가면서 지금은 재벌들이 마음대로 하고 예. 또 이 노동자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막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네요. 전체적으로는 이 실질 임금 상승률이 노동 생산성 상승률보다 낮아져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보다 임금을 덜 주기 시작한 게 95년, 96년경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양극화 문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평행이론이랄까요? 그러니까 YS 재임 당시하고 지금 현재가 거의 비슷하게 겹쳐지는 이슈 찾아보자면 있지요. 그럼요. 예. 저는 기억나는 게 노동 분야. 예, 96년 말에 그때도 노동개혁이라는 걸 했는데 그게 이제 기업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였죠. 그때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네네. 근데 그걸 듣고 이제 그때 PC 통신을 했는데 PC 통신망에 글을 썼어요. 뭐라고 쓰셨어요? 손학규 씨와 김문수 씨에 대해 썼는데 당시에 이제 운동권 이른바 운동권에 있다가 그때는 아마 한나라당인가요? 그렇죠. 새한국당인가? 하여튼 신한국당인가? 신한국당일 것 같네요. 예. 그걸로 간 분들한테 이거로 당신들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앞으로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는 됐어요. 예, 날치기 통과가 됐죠. 1996년 12월입니다. 예, 당시에는 민주노총이 굉장한 국민들의 신망도 얻고 있었고 굉장한 힘을 보여줬죠. 당시 대표가 아마 권영길 위원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권영길 위원장이 나중에 이제 대선까지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때 통과시킨 법안의 핵심이 정리해고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였다면 지금 강행되고 있는 2015년에 강행되고 있는 법안의 핵심은 일반해고예요. 일반해고. 예, 지금 이제 겉으로는 현수막을 보면 바로 이 노동개혁이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써 있지만 사실은 관계가 전혀 없고요. 가령 임금 피크제 하면 물론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돈을 이제 남기긴 할 텐데 그거 가지고 청년을 다시 고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헛고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아버지들이 그럼 이번 노동법도 찬성해야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니 뭐 CBS는 그러겠어요. 우리 변사옥 대기자 월급을 반으로 자른다고 해서 기자 한 명 고용하겠어요.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 뭐 그거야 뭐 CBS의 방침에 따라 다른데 웬만하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연결은 안 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럼요. 핵심은 역시 일반 해고의 자유고 이거는 YS 때랑 다른 것은 그때는 이 관료들이 뭔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건 굉장히 큰 구조개혁을 생각했던 거지 위기에 대한 대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위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 올 위기 때문에 일단 일반 해고 요건을 좀 쉽게 하자는 게 이번 법이잖아요. 네,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지금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전부 구조조정 대상을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실사를 들어가서 이제 내년에는 구조조정을 할 건데 이게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아닌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럴 위험이 지금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보통의 상태에서도 해고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번 노동개혁 입법의 핵심이죠. 긴박하지 않아도 해고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노동법. 이거 그러면은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20년 전 그때처럼? 아, 글쎄요. 지금 뭐 워낙 야당이 지금 힘이 약하고 숫자로 또 밀리니까 저항은 하겠지만 뭔가 다른 거하고 교환을 하게 될 건데 현재 민주노총의 힘이나 노동계의 힘으로 봐서는 막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당시가 훨씬 더 강했거든요. 뭐 20년 전에 대해서 불가피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필요한 거는 사회적 대타협이죠. 사실 구조조정을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면 모르겠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수출이 확 늘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출이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무역도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내수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대규모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내수를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거는 노동계 전체하고 경영계 그리고 이제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도 올려주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저는 아마 민주노총이나 또는 야당이 그런 것들을 이제 제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 나쁜 더 깊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도 참 쉽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근데 뭐 광주 민주화 운동 우리가 광주 사태라고 잠깐 언급을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당시의 용어였죠. 당시 용어는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정확하게 말을 하고 넘어가야죠. 정태인 소장님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게임이었습니다.